자, 강연회 때에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드렸어요. 매우 긍정적인 장이다.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방송 올려놓아 드리면서 거기에 올려놨던 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예를 들면은 10월 말까지 2,700을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700이면 10%가 올라와야 돼요. 10%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별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은 최소 15%에서 30%, 그럼 평균만 20% 올라온다고 치고,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52주 고가 수준 또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힘의 강도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 토요일날 강연회 때 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상장사 오너도 오시고 또 상장사 임원분도 오시고 각기 다른, 그리고 뭐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오시고, 또 뭐 예비상장사 임원분도 오시고, 아니 뭐 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질문 내용의 디프리 자리에서의 질문 내용에 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내 체감 온도가 안 좋다라는 거의 기준이거든요. 또 시장도 막연히 공포감이 앞서고, 야, 주식시장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는 그 내용, 뭐 어차피 지금 당장 금요일처럼 뭐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나 뭐 기대 요인을 좀 세게 갖고 갈 수 있는 쪽이 제한 쪽이란 말이죠. 종목군의 기준에서 뭐 급격히 돌릴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기준에서도 우리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IT 쪽의 조정도 굉장히 심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주력주의 비중을 제대로 실어 놓는다라는 얘기죠. LG화학이 4%까지 밀려 있지만 그래도 이번 달 기준에서는 비중을 조금은 줄여놓은 상태고, 또 하이닉스가 1.28 밀려 있긴 합니다만, 또 LG전자 조금 더 2%, 삼성전기가 2%대 조정입니다만, 삼성전기보다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어때요? 그래도 엔비디아 3% 조정에서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미반도체 방어력을 잘 주고 있고, 나머지 쪽 HPSP 금요일날 공격적으로 잡아냈던 부분인데 거기에 조정은 5% 달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중의 조절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금요일날 기분 같아서는 한미반도체 HPSP의 기준이 어때요? 굉장히 월요일날도 폭등이 나올 것 같고 매집이 눈에 보이고 했지만, 정중앙 선생님과의 대화에서도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 매매 들어간 자금은 매매가 내일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량 현금이에요. 내가 매매가 안 될 경우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변동성 매매 좀 동반적으로 해보는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은 불기둥 AI 혹은 S1000, 1300의 종목군들이, LS그룹주들이 오늘 뭐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가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걸 다 검색해서도 잡아내드렸고, 그 흐름이, 그 수익 범위가 확장이 됐고, 그래서 VVIP 방에도 그 2차전지 관련된 자료들도 계속해서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동영상 계속 뭐 보셔야 되니까. 안 보시고 자꾸 2차전지 정리를 못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LS 그룹주들 오늘 HTS 상에서 포착되고, 또 MTS 상에서도 포착되고의 흐름입니다. 종목이 뭐 수십 종목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결론은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보는데, 그 긍정적으로 놓고 보는 그 과정의 흐름에서 더더욱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이거든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시장이 간다라고 판단을 해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 시장이 직접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 매번 그 설명을 드리지만은 뭐라고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의 기준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응? 지금 여기 2라고 쓴 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이후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2020년 1월 3일부터 23년 3월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차트,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차트를 또 보여드릴 건데 2, 3, 4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기억에서 많이 잊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시젠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신풍제약, 제약바이오와 진단키트,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했고 이 폭락 과정에는 금리를 급격히 내렸고 금리를 내렸다는 표현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돼요. V자형 포통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그 각국의 중앙정부는 은행과 함께 어떻게 한다? 당연히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결과물을 잡아내 줄 것이다. 그 결과물이라는 거는 유동성의 흐름에 의한 시장의 지표가 좋든 안 좋든 유동성의 흐름에 대한 강세가 연출될 거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지표가 좋든 안 좋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지표는 일시적인 둔화냐 아니면 실질적인 침체냐예요. 조금 전에 나 힘들어요라는 거, 난 인정 못한다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CPI, PPI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날 잡은 김에 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생쇼를 하고 앉아 있는 게 그게 정상이냐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CPI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안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수치는 CPI 기준에 3% 수준일 겁니다. 그럼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혹은 전월 대비해서 CPI가 또 올라가서 긴축을 한 해 만에 그런 소설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게 뒤풀이 장소? 아니 식사 장소에서 당황스럽게 유럽 얘기까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유럽도 똑같습니다. 제가 검증 안 되거나 확인 안 되거나 지표가 확인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때는 지표 확인이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렸었고 실업률에 대한 그 보도자료죠. 지표를 하다못해 인베스트 단컴에서 보셔도 되는데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5%대 독일의 실업률 그거는 높은 실업률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미국 실업률의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요 기준에 2라고 써놓은 거는 거래대금이 이 당시 기준에 2조씩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종목 하나당. 그러니까 요 검은 색깔 줄이 5조입니다. 5조 원의 거래대금이 사실상 코스닥은 형성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못한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 많았었어요. 20년 이전에. 코로나19에 자금 들어오기 이전에. 오히려 자금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5조가 아니라 10조, 10조가 아니라 15조, 15조가 아니라 20조 수준까지 올라. 이게 20조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오는데 종목 하나당 2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젠, 신풍제약은 2조씩 막 거래가 터졌어요. 2조. 유가 코스닥 시장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었는데 종목 하나가 2조. 또 EDGC,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 당시에 진단키트 사형제. 이 사형제가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수준을 4종목이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3조. 이건 뭡니까? 전체 거래대금도 수반되고 3조. 누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20년 11월부터 해서 21년 1월까지 해서 주가 폭등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셀트리온도 뭐 유가증권 시장 3위까지 올라왔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장 1위 또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3조씩 터지면서 주가가
나오고 지수도 그 거래대금과 함께 강세를 띈 거고. 그리고 나서 정점이라는 거는요. 시장의 정점이나 종목의 정점의 기준은요. 지금 2차 전지를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수익 날 땐 공부 안 해요. 사실. 내 계좌가 손실이니까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내 계좌가 손실이니까. 막연히 뜬구름 잡는 내가 이거 샀는데 팔고 났더니 더 가더라. 뭐 혹은 내가 이거 누구한테 정보 받아 다 그런 걸 기준 잡으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과정에서 고점이 높아지면은 그것은 정점의 인식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저점들이 깨져 내려가면 그것은 이제 대세 하락의 기준으로 잡히는데 거래대금은 말 그대로 둔화. 20조를 넘기던 거래대금이 올 1월 달에 5조 미만까지 코스에 깨져 내려옵니다. 4조 3천억 원대, 4조 6천억 원대. 응? 그러던 것이 다시 2차 전지가 됐건 뭐가 됐든 날아갈 수 있었던 거는 거래대금이죠. 명분이 있는 쪽.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명분이든 부정적인 명분이든 뭐 긍정적인 명분이죠. 그 명분이 있는 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에서 27조 보름 만에 13조에서 27조 보름 만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하루 거래대금이 4조씩 두 번 터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상한가 수준을 올라서요. 얘네들은 다 상한가 같고 얘도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찍었죠. 셀트리온도 2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2차 전지 하도 보시니까 웃기지도 않는 등락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애가 그런 친구가 23%씩 올라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거래대금과 거래의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볼 거예요. 금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요 단계별로의 흐름을 조금 전에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거래가 둔화됐다 다시 살아나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거래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는 하루에 이제 20조 뭐 이런 거래대금으로 형성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친 듯이 날아간 거고 속단편으로. 그리고 이제 4월 19일 날까지가 포스코 그룹주까지의 2차 전지에 4월 11일 날이 에코프로 그룹주, 19일, 20일이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조정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정점의 인식을 잡아야 돼 일시적으로.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지고 다시 움직이는데 아쉬운 거는 그 이후에 후속 거래 계속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급감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가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들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이제는 의구심으로 남아있다. 그전에는 맹신해서 지금은 의구심으로. 결론은 이제 새로운 쪽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줄 거냐. IT 쪽에서. 한미반도체 상한가 갈 때 한미반도체가 1조씩 형성을 해줬으니까 그 거래대금이 이수베타시스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올라갔잖아요. 또 HPSP,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에서 거래를 수반해 줄 거냐 이 기준. HPSP도 저점 대비해서 오늘 5.82까지 밀렸어요. 최소 1.5%. 그럼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3,700원? 33,700원 정도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매수로 문자를 내보냅니다. 다시 미끄러지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돌리면 들어간다. 그리고 IT는 어지간해선 가져간다. 그냥 예를 들면 오늘 LS 그룹주들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밀리면 손절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죠. 근데 이쪽은 IT 쪽은 주력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서 들여다본다에 설정 기준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과하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 금요일 날 110만 주 1.3%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뭐 굉장히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33,700원일 때 제가 문자가 발송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께서 기준 잡으셔서 편입하십시오. 저도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1.2% 정도 들어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발송을 할까요? 네. 발송하고
33,600원에 발송을 하고 차분하게 교육 부분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죠. 거래가 없잖아요. 오늘 뭐 갑자기 거래가 터질 가능성 없어요. 종목별로는 거래가 터지더라도 전체 시장에서는 거래가 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으로서 전체 시장. 오늘은 뭐 전체가 다 급격하게 돌려놓지 않는 한 거래대금이 10조를 넘길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손 띄고 있는 게 아니라 압축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대금 터뜨리면 누가 끌고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가면서, 그게 누구다? 우리가 설정했을 땐 누구다? IT다. IT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IT가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털이 그 전체 거시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표를. 지표를. 그렇게 해서 코스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이번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강연에 안 오신 분들 특히 더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지저분해. 심지어는 시장이 더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그럼 되겠어요? 코스닥이 47%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25%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그 수익을 올해 왜 못 내냐 이거야. 2차 전지를 우리가 안 했어? 했죠. 2차 전지를 안 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 시장이 올해 25%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 대비. 근데 시장이 안 좋다고? 그 무슨 논리야.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20년도에 코로나19 이후에 저 폭등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은 초폭등이지. 16조짜리가 77조, 80조까지 올라왔으니까. 75조까지 올라왔겠구나. 7천만 주짜리 105만 원이었으니까. 74조? 아니, 더 되나? 7천만 원, 74조? 그런 폭등의 수익 범위를 다 놓치고 엉뚱한 거 무슨 뭐 조선주 무슨 뭐 통신주 뭐 대도 않는 거 갖고 계시다가 내 거 안 오른다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올랐잖아. 앞으로는 오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지표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윤정도를 다 믿지 마시고 거래대금 수반되는 거를 확인하세요. 수반이 안 되면 못 가. 이게 뭐냐고 요렇게 찔끔찔끔 코스닥만도 못한 거래대금이었죠. 이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순위, 특히 이제 삼성전자 거래대금 순위가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최상위에. 그 흐름이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다우지수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우지수를 보시면 2015년부터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저점은 16년입니다. 일단은 15년 12월의 기준은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2004년 6월로 따지면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2000년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강세 스타트의 기준인 거고 금리를 내리는 기준이 하락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논리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죽을 일 있어? 금리를 시장이 아닙니다. 유가증권 시장 뭐 코스닥 시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경기가 지표가 둔화돼 있고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말 같지도 않아. 아니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내린다? 정신 나갔어요. 저 경기가 좋은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 스토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금리를 9년 6개월 11년 6개월 만에 올릴 정도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3,300포인트 원래 우리는 21년 초에 넘겼고 이들은 더 갔어.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3,300포인트에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점이 여기였고 얘들은 그 정점 위에서 놀고 있어요. 21년도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력주들이 못 갈 때 나머지 뭐 철강도 가고 조선도 가고 순환성으로 그러면서 요 정도의 3,300 찍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고점 대비해서 8.98 밀려 있습니다. 뭐 9%, 10% 밀렸다고 쳐도 3,000포인트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얘네가 3,000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또 두 번째 S&P 500 지수도 3,000포인트 수준, 3,000포인트 수준. 또 나스닥이 우와 16%나 밀려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나아. 3,300에서 지금 얼마예요? 40% 가까이 밀려있어요. 16%야. 그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20%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20% 조금 더. 2015년 말 종가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2,000포인트가 살짝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 조금 넘게 올라와 있어. 나스닥은요 222% 올라와 있습니다. 222% 올라오고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서 눌림폭 정도야. 아니 어느 국가 단 한 국가가 독일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 고점 대비 6% 밀리죠. 우리나라 지수 환산 기준 3,100. 프랑스 마찬가지, 영국 마찬가지, 유로창 마찬가지. 일본요 엔화의 약세까지 그 효과까지 보죠. 왜? 모든 시가총액의 기준은 시가총액으로 그 기준을 잡지요. 그죠? 달러 환산 기준의 시가총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지금 기준에 3,400, 3,500포인트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못 갔는데 그러면 맨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뭐가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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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뻥 좀 치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좋지 않아요. 글로벌 경기가 다 똑같이 움직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나라만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러는 게 솔직히 나. 그냥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무슨 전쟁 전문가가 나섰어. 물론 이스라엘이 올해 저점을 안 깨고 맨 처음에 6% 밀렸다가 올해 저점 안 깨고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미끄러져 내려갔지만 엔비디아 아까 차트 다 올려드렸죠. 차트 올려드린 거 유료방에 다 올려드린 거 무료방에도 다 올려드리세요. 엔비디아 차트. 일본 기준에서 추세가 깨졌나요? 그렇게 해서 뭐 나스닥이 지금 폭락 반전이 돼 있어요. 추세가 이게 주봉입니다. 아니 월봉 이게 주봉입니다. 응?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왜 엔비디아를 보여드리냐면은 엔비디아의 기준이 21년도 나스닥 고점 11월 고점이에요.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22년 1월이 고점입니다. 그 고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시장의 지수를 겨냥한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 5위 엔비디아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이격이 발생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정불안이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격이 발생됐다. 그 이전에는요. 미국만 좀 더 강했어요. 왜? 돈을 얘가 가장 많이 풀었어요. 돈을. 그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풀었고 요 이격이 요만큼 발생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은 똑같아요. 상승, 눌림폭. 미국만 좀 방어를 했고 유럽, 아시아, 뭐 우리나라, 일본이죠. 아시아면 중국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점 마찬가지. 그리고 돌릴 때도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다. 미국만 월등히 지수가 더 상승률이 나왔고. 그런데 이격이 좀 있다가 결론은요. 여기서 이격이 커진 거야. 또 여기서 이격이 커졌고. 그러면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아니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뭐 CPI, PPI 언급하고 앉아있고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한 거 그걸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셧다운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거 아무런 내용 없는 거라고 수십 번을 강조를 드려도 귀에 안 들어와.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 그럼 안 되지.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는 데일리 시황 그거 간단하게 한 번씩 뭐 이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걸 보시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의 기준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예전의 흐름처럼 이 이격을 줄이러 우리가 쫓아 올라가는 거지. 얘네가 눌려 있어도 우리는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눌림폭이 될 것이고. 나머지 지표 부분은 우리나라 지표는 거의 제가 끄집어내서 시황
자체를 설명드려 본 적이 없어요. 역대적으로 거의 그냥 전부 미국 지표 위주로만 봤습니다. 어? 유럽 것도 거의 안 봤단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죠. 근원이라는 거.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이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거, 특히 에너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식품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명절 때라든가 혹은 뭐 장마, 가뭄, 잠시 일시적으로 그럴 때 야채값이 고기값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죠. 결론적으로 그것을 제외한 물가지수를 생산자들의 경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의 경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생산자들은 어느 걸 봐요? 일반적으로 근원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봅니다. 왜? 제조업자의 경우에 원유 다 포함되잖아요. 포함돼, 생산의 기준에서. 마찬가지 식품의 기준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지수다라고 하면 근원보다는 생산자,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죠. 원체 나머지 이거는 이제 공급자에 의한 영향이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기억 다 잊어버리고 윤정두가 작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윤정두 고마운 걸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에 와서 또 생각한단 말이야. CPI, PPI 때문에 긴축한다고. 그럼 저렇게 제대로 한번 보시든가. 응? 제대로 보시는 거 하나도 안 봐.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요 바닥에서 요거 찍고 돌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역대적인 기준에 더 옛날 걸로 더 땡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3%를 이번에 마지노선으로 봤고요. 그리고 5%를 또 봤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역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매파입니다. 비둘기파가 아니에요. 매파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 쪽 아주 강력한 물가 잡는 쪽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 전 의장, 지금의 재무장관 이후에 바로 파월 의장을 선임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선거 앞두고 막 악을 썼죠. 야, 금리 좀 내려, 금리 좀 내려. 지표가 그렇게 나쁜 게 없는데도 선거 앞두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돈을 뿌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왜? 표를 잡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의 그 강력한 매파의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흐름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금리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당연히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제로 금리로 갑니다. 지표는 순간적으로 악화된 게 있지만은 지표는 2008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근데 금리를 제로까지 낮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죠. 체감 온도는 안 좋아. 자영업 하신 분들이 체감 온도가 좋았냐고. 대신에 배달앱 만든 분들은 뭐 초대박 났잖아. 산업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으면 바뀌는 산업을 쫓아가야지.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CPI, PPI,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겠죠. 그러면 요 3% 마지노선으로 보고 우리가 테이퍼링 2014년도에 버냉키 회장이 처음 만들어 놓은 합성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긴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누구나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뭐예요? 대선이 11월에 끝나고 취임식이 21년 1월에 취임식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똑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돈 뿌리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2조 달러 의회 승인됐죠. 응? 지금 얘기한 거를 지금 옛날 보도자료 하나 끄집어 내주세요. 표작업 하시는 분들께서. 응?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당시 기사 뒤집으면 나와요. 2조 달러. 이렇게.
그 돈이 뿌려지는데 어떻게 긴축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아이 뭐 3%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 5%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자락에 의회 승인돼서 다 돈 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락에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아 이제는 좀 긴축해야 되지 않나? 요 코멘트 한 방에 무지하게 욕을 먹습니다. 야당 공화당에서 정부가 관여하면 되겠느냐 금리 정책에 이렇게. 아니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고 발뺌을 해죠. 그러고 나서 지표가 순간적으로 조금 둔화된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요때 잠시 멈춰 있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22년 1월입니다. 이게 11월이에요. 11월 이 어마어마한 CPI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이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미국 증시는 폭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도 여기까지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 그리고 나서 2022년 이게 1월이라고 그랬죠. 2월, 3월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금리를 올리는데 왜 안 잡혀? 라고 해서 시장이 흔들린 부분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는 구라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온 CPI, PPI 그만큼 체감 온도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경기가 좋았다. 소비가 그만큼 늘었다. 그만큼 시장의 시가총액도 다 올라갔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적절하게 또 여기를 적절하게 마지노선까지로 설정했던 그 이상인 대로 랠리가 났죠. 그 요만큼 더 오른다고 시장이 뭐 폭락이 온다? CPI 때문에 맨날 핑계 그거잖아요. CPI, PPI가 고공행진을 해서 고공행진은 이게 더 각도가 더 심해. 그리고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해서 내려올 때 시장이 좀 안정화가 빨리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겹치고 결론은 22년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찍어준 거예요. 그 저점 찍을 때가 여기였어요. 사실은 냉정해지자고. 9월 말 10월 초순이 글로벌 시장 모든 글로벌 시장의 저점입니다. 다시 보실래요? 네? 글로벌 모든 시장의 저점이 작년 9월 말 10월입니다. 이거 보시고 다시 CPI, PPI 보자고. CPI, PPI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지난 이게 12월이라고 치면 12월, 11월, 10월 여기에서 시장은 바닥을 찍었다고. 저기에서 바닥을 어떻게 찍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 결국은 CPI, PPI 때문에 시장 조정받은 건 없죠. 사실은 오히려 올라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그렇게 엉뚱한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가 밀려서 힘겹긴 하지만 결국은 지표는 개선돼 있으니 또 올라갈 겁니다. 돌릴 겁니다. 거기에서 시장을 빠져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 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개뿔이나 속된 표현으로 진짜 개뿔이나 CPI가 올라와서 긴축아 그 맨날 이것만 보고 계시잖아. 반성하시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될 내용이에요? 안 된단 말이지. 똑같아요. 이 박스 쳐드리는 위치가 22년 1월이에요. 최고점 그 각도 어떻게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 CPI, PPI가 문제였다면 지금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4%가 문제가 돼요? 아니 되냐고. 가슴에 손 얹고. 지금의 PPI가 문제가 돼요? 가슴에 손 얹고. 지금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지표가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어. 인플레이션 너무 센데 안 잡히네. 그럼 뭐야? 소비가 계속 살아나 있다라는 거죠. 응? 지표 오늘 중으로 그거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드셔야 돼. 미국 지표 다 들어와서 우선순위 그걸로 지표 만들어 지표.
어? 왜냐면은 지금 저도 너무 게을러져 갖고 장 안 좋을 때만 이런 지표 그럼 핑계야 그러면 장 좋을 때도 만들어놔야지. 실업률이든 소매 판매든 다 보여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베스트닷컴에서 다 보여드리면 되는데 다 만들어져 있어야지 우리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냐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의 시장의 폭등이었는데, 그리고 시장의 저점은 22년도 10월, 9월 그 기준이었죠. 응? 지금의 위치에서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특히 생산자 물가에서 조금씩 올라와야죠. 응? 그 내용들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금리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의 기준에 지금 그 글로벌 증시가 아니라 각국의 중앙정부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도 그 국가죠. 국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게 중앙은행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콩 같은 경우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세 군데서 찍어요. 은행이 정부 게 아니라고 다른 데는. 영국의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그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예. 어찌됐든 결론은 그 금리가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 미국 금리만 생각하고 있지 얘네들 금리도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당연히 올라왔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단 한마디면 되거든.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긍정적이었다. 우리가 체감 온도가 좋든 안 좋든 긍정적이었다. 지수는 왜 가? 만약에 시장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지표가 안 좋은데 지수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에코프로처럼 거품으로 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빼고는 다 금리가 올려진 상태인데 요 금리 격차를 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얘기가 없죠. 한국은행과 그리고 미국의 연방은행 기준에서의 금리 격차 3.5와 5.5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였어요?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그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격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엔화 강세일 때 N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해서 와타나베 부인 FX 마진 이런 기준이 설정돼 있었잖아요. 응? 그 내용의 그 범위에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일본의 엔화의 약세 부분까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고 또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식만 들어와요? 부동산은 안 들어옵니까? 채권에는 안 들어와요? 그게 뭐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다? 하여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고 이론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결국은 예전의 기준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2006년도에도 이미 금리 격차가 있었어요. 2007년까지 시장은 폭등 랠리였지 저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57조를 팔았어요. 근데 주식형 수탁 펀드 잔고가 64조 증가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비중을 늘려놨어요. 사학연금도 돈 투자하라 그랬어. 그런 유동성으로 우리나라 랠리는 글로벌 시장하고 동반적인 흐름으로 초강세로 나왔죠. 금리의 문제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와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57조를 팔더라도 바보도 아닌 이상 시장이 강한데 왜 밑으로 집어던져요? 응? 2차 전지가 밀려서 시장 밀려요. 그런 것도 있지만 2차 전지가 밀려서 시장에 밀리더라도 IT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을 만큼 실질 지표 실적이 나와주면 되는 거고 그게 검증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 격차에 대한 자금 이탈에 대한 내용은 막연히 소설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나갔다 할지라도 밑으로 집어던져서 나가서 문제가 된 상황은 2004년에도 없었고 2006년에도 없었고 지금도
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의 내용인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열리죠. 17번 단 한 번도 안 쉬고 25bp씩 올렸어요. 최근에 급격히 금리 인상시킨 요 시점이랑 똑같아요. 아, 어떻게 매번 금리를 올려? 이번에 또 올린대. 엉엉엉엉엉. 시장은요, 폭등 랠리야. 어? 금리 올린다고 시장 빠진 적이 없어요. 2020년 이후에 거의 추세적인 부분에. 무슨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예전에도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긴축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시장이 밀리면, 아, 지표가 좋아서 긴축 우려감 때문에 밀렸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어? 그럼 어느 날은 시장이 올라. 근데 지표도 좋았어. 그러면 아, 경기가 진짜 회복된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결과에 따라서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냔 말이야. 아니, 돈을 더 뿌려놓고 그 유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금리가 예전 2007년보다 조금 더 0.25, 25bp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2006년 6월 29일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2007년 9월 18일 날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는데, 저 때가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2007년 초부터 불거져 있을 때입니다. 불거지고 나서 금리 내린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그게 9월 18일이에요. 그럼 미국 증시는 언제 저 고점을 찍냐? 10월 달에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조정. 그리고 미국의 5대 IB. 그중에 베어스턴스가 처음 망하고, 그 다음 리먼 망하고, 그 다음 메릴린치는 망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나머지 두 개 4위, 5위는 날려버린 거고.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리먼 터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제로금리까지 그 앞전의 금리는 1%였어요. 9.11 테러 때. 그럼 9.11 테러 이전에 저점금리 얼마예요? 3%였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까지 다 깨고 내려가도 시장이 안정하고 안 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할 정도의 경기 부양책,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회를 통과하고 그게 바닥이 됩니다. 그게 2009년 3월입니다. 거기서부터 랠리가 나온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래서 2003년부터 랠리가 나온 게 2007년 10월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 그 다음 달부터 해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잡지를 못해요. 금리를 내리는 구간은 다 죽는 거야. 바닥을 못 잡고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서 2000포인트대에서 얼마까지 내려? 900포인트까지 내려오죠. 그렇게 하고 제로금리와 부양책까지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반등이 나와서 이 고점을 다 넘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시장 지수 고점을 다 넘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 기준에 2200이라고 치면 3300까지 날아갔잖아. 바뀐 게 있어? 이때처럼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하던 이때 대비해서 지금 경기가 좋아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은 왜 안 보는 거야? 예?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릴 때 11년 6개월 혹은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9년 6개월 그 금리를 올리고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이거 표시해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다 돼 있어야 돼. 당장 다음 주에 쓸 거고 내일부터 쓸 거고 장중에 다른 거 덜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이 표작업부터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요 지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그락을 쓰고 파월 의장이 물러설 자리가 없어서 그 정도로 매파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러다 금리를 살짝 내렸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바로 이렇게 내리죠. 지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때 당시 지표 대비 또 이때 당시 지표 대비 일시적으로 둔화였겠지. 그러고 나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1년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면 이때랑 똑같은 기간 동안에 비슷한 금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누렸잖아. 21년도에 2조 달러 뿌려줘서 아우 고맙습니다 하고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그 느린 후폭풍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될 수 없이 가파른 금리 인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다 죽어봐라, 스태그플레이션 만들어 놓게,
어? 경기는 안 좋은데 어? 물가만 인상시켜 놓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요 흐름이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밋밋하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로그 차트가 뭐냐면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응? 결론은 박스 쳐드린 게 이것도 색깔 상황 봐서 바꿔주세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로. 응? 몇 날 며칠 걸릴 일이 아니라 작업하자 그냥 빠라바박 다 해버리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그게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인 거예요. 어? 이게.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된다니까? 제도권에 계신다고, 응? 증권사 대표이사님이 주식 수익 낼까? 어? 주식 잘해서 대표이사님 되셨나? 아니잖아요. 업무를 잘하셔서 대표이사님 되셨겠지. 상장사 대표이사님들이, 어? 수익 막 잘 내세요? 막 여기저기 매매해서? 매매 기준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S&P 500 지수의 기준에 지금 최근의 흐름의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맨 왼쪽 이것도 색깔 바꿔주세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에요. 이번 기준은 작년이 아니죠. 21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랠리의 기준을 또 코로나19 찍고 나서의 그 랠리의 기준에 조정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다 돌려놨잖아요. 그럼 금리 하나 받습니다. 금리는 경제학 논리상 지표가 안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런 정신 나간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표가 되니까 올린다. 그거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예? 달러 인덱스 아시죠? 6개 통화에 대한,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GDP 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쥐들 마음대로야. 근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선호해요. 근데 경기 동향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그리고 민주당은 강달러 기조를 선호합니다. 그 기준 속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차트는 다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일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돈 뿌려 제껴가지고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를 강세를 띄어야만 결론은 수입 물가를 잡죠. 중국의 저가 상품을 많이 잡아줘야죠. 미국의 GDP의 70%는 뭡니까? 소비예요. 소비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를, 소비 물가를. 그러면 중국산 제품, 동남아 제품 갖다 쓰는데 강달러를 기준을 잡고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리먼 터질 때는 어땠어요? 리먼 터질 때는 리먼도 지들 문제였는데, 서브프라임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안전자산이 엔화예요. 요 따구로 얘기하더니, 그럼 이번에는 엔화는 안전자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엔화가 무슨 뭐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사실상 이렇게 연동이 돼 있고, 여기 우리나라 좀 더 빠진 걸로 설정돼 있는데 사실 비슷하게 이 세계 국가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 수준이 되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환율 조정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미국이 용인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쓰레기, 이게 쓰레기 된 거야? 거꾸로 따지면 수출에 유리한데, 그러면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고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고, 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이성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결론은 유로화, 파운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의 기준에서는 요 정도, 그러니까 20%대 수준 정도의 약세를 띈 거고, 엔화가 40% 이상의 약세를 띄었어요. 근데 굳이 그냥 막 우리나라만 싸잡아갖고 원화 가치가 훼손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 아니라고. 그들의 달러 정책의 기조라고요. 미국이 그러면 약달러를 선호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원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었습니까? 2007년처럼 막 900원을 깨고 내려갔나요? 이번에? 그런 적 없잖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환율에 대한 문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원화가 약세를 때 지금 수출주 보면 되죠. 수출주. 외화부채 없는 애들. 항공주가 뭐가 좋아? 외화부채가 많아가지고 이자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지. 막연히 항공주도 좋대. 왜? 논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엔화 뭐 원화가 약세니까 아니 원화가 약세면 그러면 맨날 적자고 망하나 걔네는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들 유리할 증료 안 붙여요? 결론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일정 범위만 볼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고. 응? 수급이 들어오냐고 뭐 그런 개념들. 결론적으로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웃기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의 환율이 이렇습니다. 중간선거, 정확히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안정화됐다가 다시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확장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국의 파운드 또 우리나라 원화 뭐 유로와 다 마찬가지죠. 엔화가 조금 약세를 띠고는 있습니다. 일본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엔화 약세 부분에 힘입어서 3,500포인트 수준에 있는 건가요? 경기가 하나도 안 좋은데? 환율에 대한 부분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아마. 21년도 당시 기준에서 지금 요 정도 움직이고 있을 때도 한번 출렁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10년물이 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 부분의 흐름이 지금 얼마? 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대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은 벌써 이미 시풍락이 무너져 있어야 돼요.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실 때 너무 단기적인 관점의 흐름만 놓고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WTI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WTI 로그 차트로도 그리고 이제 두바이유 WTI는 우리가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단 한 방울도 우리나라에 쓰지를 못합니다. 수출을 안 해요 미국이. 미국만 쓰는데 WTI 위주로 보는 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두바이유죠. 요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요거는 일반 차트 여러분 보시는 거고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 이게 뭐냐면은 아니 10달러 미만에 있었어.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요 자락에서부터 뭐 20달러 오케이 14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은. 하여간에 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시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야. 어찌 보면 중동 친구들이 더 억울한 거지. 유가는 오른 게 없어. 아니 2007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지수가 고점 찍고 지금 더 올라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가 더 올라와 있잖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지수는 윗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상태에서 유가가 이걸 더 치고 올라갔냐고. 지금 여기는 오버슈팅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정점을 찍고 잠시 조정받고 더 올라갈 자락에 요 자락에서 딱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큰일 났네? 수요가 둔화되겠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부양을 해줘야 돼? 경기가 어려워져서? 제발 좀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니까? 그 이제 이쪽은 오버슈팅, 여기도 상품 시장이니까 오버슈팅 이후에 리먼 터지고 그 이후에 붕괴. 근데 달러 정책을 미국이 나 우리 약달러로 갈래라고 해서 결론은 엔화가 예를 들면 엔화가 140엔 1달러에 140엔짜리 엔화의 가치가 그랬습니다. 이 2007년도까지 이게 1달러에 얼마로 내려오냐면 70엔대로 내려옵니다.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엔화의 기준에서는 차 한 대 팔아가지고 1달러에 차 한 대 팔았다고 치면 140엔 받아다가 인건비 주고 뭐 재료비 주고 다 했는데 달러가 약세를 띠고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1달러에 차 한 대 팔아버리면은 70엔뿐이 안 남아. 이 큰일 났어. 적자야. 그러니까 얼마? 2달러의 차를 팔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2달러에. 그죠? 근데도 일본이 안 망한 거는 인구가 1억 7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주가 돼요. 덕분에 대박 난 거는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서 차화정 내릴 때 실질적으로 낸 거는 현대차 그룹 쪽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똑같아요. 유가의 기준에 1리터에 1달러에 팔았어. 근데 1리터에 1달러에 팔았는데 아니 1리터에 1달러에 팔면은 일본 차를 타이어뿐이 못 사. 1리터에 2달러에 팔아야 일본 차를 한 대를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개뿔 헛소리 하지 말고 110불에 사가.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결제 통화가 약세를 띠는데 우리 보고 그걸 떠안으라고 미국 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한테나 미국 형님 아이고 형님 그러는 거지. 중동 애들이 무슨 형님이야. 댐비기만 해봐 이러고 이빨 드러내고 있는데. 응? 그러고 나서 이 시장이 이 조정이 나올 때 정확히 보세요. 2014년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쓸 때 기준이에요. 2013년도 기준에서 테이퍼링 단어를 처음 쓰고 2014년도에 실질 긴축을 합니다. 그 긴축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유가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야. 폭락이잖아요. 폭락. 그죠? 근데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당시의 기준 2009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글로벌 증시가 급격히 조정받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 폭등이라니까. 다시금 옛날 거 차트 다시 다 보고 올까요?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 윤정도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을 믿으셔야지. 자, 월봉의 차트라고 그랬죠. 2009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정받은 적 있어? 2021년 잠깐 휘청 그거 이외에 조정받은 거 있냐고. 없죠? 없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 유가가 조정받았다고 급락을 했다고 시장이 뭉개진 게 있어요? 없다니까? 유가가 110불 한다고 시장에 폭락 나온 게 있어? 없다니까? 계속 랠리였다니까? 유가 급락 나와도. 여기는 투매가 나온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야 경기 둔화되는 거냐 경기 둔화되면 큰일 났는데 그게 바보들이 생각하는 논리란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데 어떻게 경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최정점에 있으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지. 와 조달 금리가 너무 힘들고요.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5년 12월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올리겠다는데 야 큰일 났다 금리 올린단다. 아이고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그럼 말 같지도 않은 해석들 포함해서 투매 나와서 요자락까지. 또 여러 가지가 겹쳤죠. 그렉시트가 있었죠. 브렉시트가 있었죠. 또 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죠. 또 이란과의 핵협상이 있었죠. 별의별 게 다 있었어. 중국 시장의 폭락이 있었죠. 14년도에 비이성적인 상승 이후에. 근데 글로벌 증시는 멀쩡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18년 금리 올릴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리면서의 기준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좋아진다. 좋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쓰기 전까지. 야 금리 좀 제발 내리라니까. 선거 좀 이기게. 그때까지 경기가 좋으니까 유가의 강세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똑같은 얘기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유가가 올라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5.5까지 금리를 올려놨는데 경기가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지표가. 이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현물 결제 누락된 부분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과하게 밀려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러고 나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추가 경기 부양하기 위한 2조 달러 돈이 들어오고 강달러 기조긴 하지만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약달러 기조에 110불하고 강달러면 더 올라가야 돼 사실은. 아니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강달러면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그잖아요. 110불에 1리터에 1리터에 1달러 1리터에 1달러를 받고 2달러를 받고 팔았다. 근데 달러 가치가 지금 초강세를 떴어. 일본 차 2대 막 3대 4대도 살 수 있어. 그럼 여기 써야지 50불 60불에. 근데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급락이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유가가 다시 돌리는데 야 유가 고공행진 야 이 큰일 났어. 야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은 이 큰일 났는데 뭐 어쩌저쩌.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정도인데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유가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제발 좀 옛날 것 좀 보자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스토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늘 제대로 잘난 체 하자면은 아무리 뒤져봐도 제도권에 계신 분들 또 나오셔도 이렇게까지는 설명 못 하시더라고. 왜? 그 당시에 학자분들께서는 공부하셨지 주식한 게 아니니까 몰라. 기억이 안 나. 윤 정도는 그분들이 분석해놓은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알면 돼. 주식하면서. 응? 결론은 막연하게 아니 왜 경기가 안 좋다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유럽 갔더니 유럽 여행 갔는데 어? 저녁 초저녁만 되면 불 다 끄고 있더래. 야 진짜 우리 방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돼. 그분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어? 여의도가요 2007년도에는요 새벽까지 불야성이었어요. 불야성 2007년도에 새벽까지 여의도 살았었으니까 새벽에 나가도 그냥 진짜 새벽에도 막 불야성이야. 지금은 유령도시 같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당시 대비 시장 지수가 50%까지 넘게 올라왔었는데 다른 데는 유럽, 일본, 미국은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럼 뭐예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야. 문화가. 어? 요즘 젊은 분들이 우리 때 또 저보다 어르신 분들처럼 담배 피고 술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줄었을 것 같은데? 문화가 바뀐 거야. 창피한 얘기로 저는 집은 서울인데 학교를 성남에서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안 좋았었어.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이사를 못 시켜줄까? 왜 학군을 8학군에 못 넣어줄까? 어? 왜냐면은 그 수준이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을 2000년 초반 중반에 만나도 그럼 방송국 가서 아나운서 분들하고 식사하고 그러면은 더 고급지고 또 비용을 떠나서 여가 생활을 레저를 하고 건전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스로에게. 근데 저희 친구들만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면은 무슨 맨날 고깃집에 가족 동반 해가지고 그냥 꽉꽉 어디 야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모이는데 매달 동네 고깃집에서 만나가지고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애들하고 먼저 보내고 또 술 먹고 그게 삶의 질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진시장일수록 더 빠르게 변화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느끼던 것만을 기준 잡아서 경기가 안 좋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 아니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시가총액 최상위까지 올라올 줄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음? 유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100불이 아니라 제가 볼 땐 200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유가만 못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유가 충격입니다.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당시에 공급자에 의해서 충격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7%, 32%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그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전혀. 유가 문제 없어요. 금리, 환율, 유가 문제 없어요.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시려면은 CDS 프리미엄 하나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발행 금리입니다. 예? 우리가 외환 위기 때 IMF 당했을 때 그때가 저는 정치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산이고 어머니는 영암이세요. 전라도와 경상도야. 농담이 아니라. 응? 어릴 때 감사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6.29 선언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우리가 도피와 거의 1호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일본에 한 5년 있다가 그들의 흐름. 지금 선거가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데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각 국가가 선거를 너무 안 하다 보니 특히 선진국일수록 선거를 안 하니까 선거를 하면은 돈을 주거나 경품을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선거 안 하면은 벌금을 때리는 나라도 있어요.
너무 안 하니까. 선거율이 안 나와, 선진 시장일수록. 근데 그게 제가 느꼈던 건, 어릴 때 느꼈던 거는, 어? 아니, 이회창, 뭐라 불러야 돼요? 아니, 그분께서 두 번 나오죠. 두 번 다 박빙의 차이로 졌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외가 쪽 근처에 있어서 전라도 분들을 많이 뵀어. 그 우리 주변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회창 그분을 욕하는 유언비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유언비어인 거죠. 많았어. 근데 저는 정보를 접할 방법도 별로 없고 그냥 그거 하나 들으면 그게 단지 알고 그렇게 그냥 와, 이분 나쁜 분이구나. 그냥 욕하고 다니는 거야. 어?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 그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으신 경우에 이제 뭐 드라마 하나까지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장 하실 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드라마 만들어갖고 막 거짓말, 알고 보면 다 거짓말 아니야. 무슨 중동에 나간 적도 없는데 전쟁 났을 때 자기가 금고를 지키고 있다 뻥이잖아, 뻥.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니까 국민들이 다 믿어버리잖아. 어찌됐건 이회창 그분을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욕을 했는데 선거 결과 보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야, 이건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놀아놨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인 거야? 나쁜 분들인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든 뭐 윤석열 현 대통령이시든 뭐 이재명 뭐 총재시든 뭐 총재인지 뭐 당대표신지 하여간에 투표율이 뭐 비슷비슷했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 트럼프는 마찬가지 아니야? hay 결론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97년 외환 위기라는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그 사태가 터지면서 동남아 위기가 온 거고 선진시장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동남아만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획했던 분들이 전부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야. 근데 그 알고리즘이 전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서 그런 사태가 나온 거죠. 21년도 비랑 사태도 마찬가지 사실은. 외환장고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설적으로 그 이후에 외환장고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에 그 외환장고 10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미국 채권이에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라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을 팔아먹어서 먹고 사는 국가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서 외환장고 보유고 상위 10위 그것도 표작업 지금 해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거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조 달러 경기부양책 금액 뿌린 거 그거 보도자료 찾아가지고 올려주세요. 다른 작업 멈추고 누가 하실지 의논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지금 링크 하나 잡아주세요. 세계 그 네이버에 치면 나와. 그냥 내가 할까? 제가? 뭐 시키면 뭐 바닥바닥 좀 갑시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도 정신없고 힘드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 5분 10분도 안 걸려.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였냐면은 외환보유고 세계 10위 뭐 외환보유고 세계 외환 보유고 상위 국가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몇 개 또 뒤져보면 나오지. 그냥 나와. 이거 몇 분이나 걸리겠어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표작업하자는 내용이고, 나머지 아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자금 뿌려주시는 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외환보유고 상위 국가들이요 웃기지도 않아요. 1위가 누구예요? 중국, 2위가 일본, 3위가 스위스, 4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의 경우 와 외환보유가 많아서 힘이 세. 솔직히 자유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쪽이고 중국은 얘 국가로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저 외환보유고라는 게 뭘까? 그냥 달러면 달러를 딱 쥐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채권을 갖고 있다니까. 응? 그 채권을 운영해야 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7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미국 애들이 이 외환보유고 상위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더 찾아서 올려주세요.
관찰 대상국 지들이 정해놨어.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무슨 그냥 막 그냥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요 다 더 뒤져보면은 환율 관찰 대상국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외환보유고 최상위 국가들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국에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 거고, 그 채권을 누가?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뭐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특히 공화당 정부에서 중국과의 분쟁이 좀 많아져.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좀 분쟁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결국은 반도체도 또 풀어놓죠. 중간 선거 때 공화당 표 잡아먹기 위해서 중간 선거 때 세게 한 거지.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유화 정책이란 말이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언론에서 다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그거 뿌려버리면 어떻게 해? 미국의 힘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거지. 진짜 전쟁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미국은 뭐래요? 아니 중국산 제품 다 사다 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겉으로는 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에 중국 나쁜 중국 우리한테 맨날 경상수지 흑자만 가져가고 대신에 채권 죽어라고 사주잖아. 그래놓고 세계 정상회담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중국 미국 악수하는 시간 막 그것도 초재서 하죠. 이번에 뭐 악수를 뭐 1분 동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싸울 일이 없다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지금 7인데 이 당시에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리먼 때. 단기 외채도 못 갚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휴지 쪼가리가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환율이. 휴지 쪼가리. 거의 IMF 수준으로 막. 그래서 결론은 통화수합이란 단어. 이 통화수합이란 단어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서울시장 하실 때 그때 공식적으로 나온 단어예요. 경제학 용어인데도 일반적으로 썼던 게 네이버 뒤지시면 그게 나와. 통화수합 검색에서 가장 오래된 기준이 언제였나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서울시장 하실 때 일본하고 통화수합 하려고 한다. 근데 불발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도 외환보유고 최상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외채도 못 갚을 상황이라서 원화가 거의 진짜 속된 편으로 쓰레기화 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다행스럽게 미국에서 통화 수합을 진행해 주죠. 야 걱정하지 마. 한국 달러 부족해? 우리가 줄게. 통화 우리가 돈 줄게. 그게 미국이 용인해 주고 나서 일본과 중국이 통화 수합을 해준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 환율이 속된 표로 아작이 났던 거고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가요. 얼마? 700bp까지. 그리고 이것도 22년 11월인데 이것도 수정 한번 해주세요. 응? KBS 갖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연결해서 조금만 해주면 돼요. 수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700bp, 699bp면요.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를 7%의 이자를 줘야 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몇 bp예요? 여기서 수치로 볼까요? 최저가 20bp, 19bp. 그러니까 0.2%, 0.19% 이자만 줘도 5년 만기 외평채가 발행이 된다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남의 걸 보면서 실질 우리처럼 수익 낸 것도 아니고 또 수익 확정 져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수익 확정 못 지신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시장 어려워요. 무서워요. 개뿔이나 이렇게 지표가 좋으니까 시장이 올해 들어서도 폭등을 했던 거고 거기서 눌려 있는 거일 뿐인 거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CDS 프리미엄 하나.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얘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발행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국고채가. 외평채가. 됐어요? 요 기준에 사실은 더 보셔야 될 게 무지 많아요. 소매 판매에 대한 거, 또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또 실업률에 대한 거, 완전 고용이라는 자체,
3% 수준 완전 고용이다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표를 봐야 되는 게. 근데 결론은 그걸 다 통합해서 금리, 환율, 유가에서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걸 또 묶어서 시대 수프리면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걸 무슨 데일리를 맨날 보고 계시냐, 학자냐고. 윤정도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윤정도가 게을러서 요즘에 좀 그랬지. 그리고 이제는 바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11월부터 방송 개편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윤정도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HBM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외우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이닉스에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부터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쉽게 그냥. 그 실전 노하우를. 그 실전 노하우만 얘기하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님은 기술적 분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 2010년 이전에는 우리 대표님은 기술적 분석은 아예 안 하고 펀더멘탈만 얘기하네 이렇게 돼버리고 조선주를 달달달달달달달 해왔거든. 해운하고 그 용어까지.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응? 아니 제가 지금 방안에서도 예를 들면 자동차 1차 벤더 대표이사님도 계셨고 하다못해 대그룹 임원도 계셨고 대그룹 임원 현재도 계시고 대그룹 CEO를 역임하시고 CEO 한두 개 역임해 여러 개 역임하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 LG그룹의 LG생활건강 LG화학 CEO 역임하신 분이 계셨다니까요. 그것도 수년 동안. 응?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더 잘난 체를 할까? 그건 아니지. 모든 분야를 어떻게 윤정도가 다 알아요. 지금 아무도 안 듣고 계신 거야? 내가 또 찾아드릴까 그러면? 이거 뭐 찾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처럼 좀 찾아달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뭐 2조 달러 뭐 혹은 이 검색이 안 되나? 좀 해달라니까. 그거를 그렇게 새 예산안 5조 달러 부자 증세 3조 달러 적자 감축 뭐 그렇게 해서 2조 달러 여기 있네. 쏟은 1대1로 10년 뭐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 당시 기준에 뭐 21년도 기준 잡아가지고 이거 찾으면 나올 텐데 기사. 그렇게 해서 좀 그거 좀 간단하게만 올려달라니까 그거를 뭐 아무도 서로 눈치 보고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이버 포탈 뒤지셔서 그런 부분들 그렇지 그렇게 올려주시라니까 왜 어느 업종군에 매집이 들어와 있고 윤정도가 악을 쓰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또 윤정도가 뭐 2차 전지 못 간다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약속한 게 뭐예요? 이거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유동성이 나오니까 들어갑니다. 금양 이거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인데 시세를 지들이 만지겠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다만 1조 넘길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1조 넘기려면 16,000원 이상이에요. 거기서부터 19만 원대까지 이번에 7만 원대에서부터의 흐름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으니 좀 덜 먹더라도 그쪽이 낫다. 안정성의 기준, 변동률의 기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조은 장에 어제도 뭐 채팅에서 사랑사랑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해요? 안 하실 것 같으면 종목에 대해서도 왜 몰빵을 해? 매수 사인 나온다고 왜 몰빵을 해놓고 한미반도체 매수 그러면 매수하자마자 막 폭등이 나와? 아이고 윤정두 선생님이 매수 사인 주셨네. 우리가 한 1조 사드릴 테니까 올라가면 차익 실현해서 일어나?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그렇게 그게 안 돼서 힘겨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고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600포인트대 2700 수준 가까이 2600포인트 후반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한 10% 빠졌네요. 그죠? 10% 빠져 있을 때 내 계좌가 일정 범위만 방어돼 있으면 돼. 방어가 안 돼 더 깨져 있으면은 왜 그랬을까 복귀 한번 해보시고
지금의 위치에서 그러면 내 계좌 기준에서 다시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히 2차전지 갖고 가면 돌리겠지, 뭘 개뿔 돌리냐고. LG에너지솔루션,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안 해보셨어요? 죽을 수 있다니까.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흐름에서 이제 HBM 자료 정리해서 그때부터는 그걸로 현혹시켜 드릴게요. 생각해 보니까 윤종두가 그동안 너무 가벼웠던 것 같아. 밖에서는 2차 전지가 말이면서 박순혁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2차 전지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걸 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1년도 8월 달에 유광지 회장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2차 전지 공부했을 거 아니야. 많이 했겠지. 어디서 자료를 자기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 없어요. 결국은 증권사 애널들 보고자료,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데이터를 돈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거. 삼성전자 옛날 과거 주가 변동률을 보려면은, 외국인 수급까지 보려면 그거 데이터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본인이 어디서 사? 금양이 지원해줘서? 그러지 않아.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 뭐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씨 지금 증권사에서 못 나가게 한다니까. 컴플레인이 너무 들어오니까. 최고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데 무슨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빠지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에 더 가고 내후년에 가더라도 최소한 아닌 것도 잘라내야죠.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더 강력하게 IRA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책 자체가 바뀔 수 있느냐 그 기준이고, 유럽에서는 보조금 자체를 내놓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온 거예요. 그죠? 그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돈 내다가 또 각국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거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힘이 조금씩 없어지고 공화당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럼 무슨 탄소 배출권 그냥 일반 차 써. 그냥 뭔 그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보조금 자체를 좀 유럽 줄였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보조금 자체를 줄이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지금 줄여놓은 상태고.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근데 내년 내후년에 계속 성장한대. 누구 말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인 거예요. 시가총액 5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반영이 됐어?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500원 신고가 넘겨놨어요. 하이닉스에서 HBM 3 4세대 HBM3를 안 주면 엔비디아 자체에 챗봇 만들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GPU를. 그러면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더 또 다른 데서도, 일본도 솔직히 지금 같이 하겠다 해서 막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평준화돼 버리던가 해서 문제가 되면 그때 고민해 보시면 돼. 지금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누가? 하이닉스가. 오늘 고맙게도 들 빠져주고 한미 반도체도 들 빠져주는데, 얘는 왜?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얘가 또 만드는데 세계 1위더라고. 그러면 HBM 쪽의 매출 비중 그거 명확히 해줘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것만 코딱지만큼 그거 아니야. 매출 비중이 이제 3분기 때 10%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DDR5가 그게 30% 중반이고, 그러니까 고마진 제품이 4분기부터 더 확장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HBM이 하이닉스 매출의 90%인데 그게 대박났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다만 한미 반도체는 그 영향력이 지금 내년 기준에서 한 40%까지 더 확장될 걸로 시장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겠죠. 장비 업체들 대부분이. 시황은 이 정도면 됐죠. 시황은. 더 들여다볼 시황이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상 작업하시는 분께서도 만약에라도 시간이 뭐 표 작업하면 정신 없으면 그거부터 하시는데, 만약에 시간이 텀이 난다면 그러면 요 영상도 쪼개시면 돼요. 쪼개시고 우리 방금 이 파일 있죠? 그 파일도 나누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 프로 의식을 좀 갖고, 응? 글 올릴 때, 영상 올릴 때 이 자료입니다. 통으로 올릴 때는 통째 자료를 올려드리면 되죠. 그럼 유료방에 지금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이거에 업로드 되면은 어떻게? 무료방에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윤정두를 아시고 윤정두를 인정하시고, 아 윤정두가 대박이야, 윤정두만을 믿고 따를게, 그게 이제 그 신뢰도가 쌓여서 유료 가금을 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 맞아.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말꼬투리 잡으려고, 저 윤정두가 단어 틀린 거 있나, 혹시 잘못 설명한 게 혹시라도 있나, 그거 시비 걸라고. 전체의 틀은 뭐예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입니다잖아, 사실상은. 그래 안 그래요? 응? 지금의 기준에, 어? PDF 파일, 응? 올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활용을 하셔서 그 수익 범위를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제가 지금 PDF 파일 찾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 잡아드렸던 부분이 이게 제목이 뭘로 돼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돼 있어. PDF 파일 강연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올려드리세요. 강연회에서는 일단 하이닉스를 오픈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정도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뭐 사랑사랑 선생님 접속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접속 안 계시죠? 사랑사랑 선생님 이거 전화 오시거나 하면은 이거 전달을 해드리셔서, 대표님 이거 들으시래요. 이거 저희는 주식 몰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전화하셔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제 뭐 자료 달라 이런 건데 괜찮으신데, 시장이 시장이 아니라 손실 났어요, 박살 났어요, 뭐 어려워요. 그 우리 직원분들이 뭐 주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 이렇게 하셔서 영상 참조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십시오. PDF 파일 제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데 좀 못 찾겠어. 왜 못 찾지 제가? 시간 없으니까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좋은 장에 연말까지, 또 10월 말까지 좋은 수익 잡으셔서 제발 좀. 자, 콘레드 호텔 강연회 부분 이거 얘기했어요. 뭐 지금 수정하고 계신지 몰라도 뭐 가격부터 해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고민해서 10월 14일 강연에 많은 부분을 여러 번 수정했죠. 그 최종 내용 나온 부분처럼 강조될 게 뭔지를 고민을 해서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지금 뭐 매수 사인을 안 내보냈지만은 우리 한미반도체 플러스로 전환되고, 또 하이닉스도 빠르게 돌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내용 보시면서 이 내용들도 좀 수정할 거는 수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 기준은 많이 잡아 놓을 거예요.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하여간에 고치실 때 11월 개편 예정도 띄어쓰기 좀 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시경 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쓰고 있는 로고 제대로 가져다가 쓰시고,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시간 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쪽에 만든 로고가 빨간색 로고인가요? 그쪽은 만든 게 빨간색이 아닐 텐데, 우리 주식 투시경 원래 만들어 놨던 거 1차는 회색이었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